이 콘술에 온 늙은이가 노망이 났으면 뭘 안다고 지시하고 난리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며 서울 신라 호텔 그랜드 볼룸의 엄숙한 분위기를 찢어 발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4만 명의 고상한 하객들이 나누는 잔잔한 음악과 찻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소름 끼칠지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천장에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불빛이 신부 김민지의 손에 들린 와인잔에 반사되어 안에 든 액체를 피처럼 붉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검붉은 액체는 잔을 떠나 맞은편 사람에게 쏟아졌습니다. 뚝뚝. 와인은 박지영 여사의 순백색 한복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것은 순식간에 번져나가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을 타고 주름진 얼굴로 흘러내려 옷깃을 적셨고 수백 개의 눈동자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신랑 이준호는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술세례를 받은 지영 여사는 오히려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뺨에 묻은 와인 자국을 가볍게 닦아내더니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미소였습니다. 얘야, 이 술잔은 내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술잔이 될 거다. 정말이지. 그 광경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여러분께 바로 들려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극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 함께 이런 일상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 혼란스러웠던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상상해 보세요. 34세의 김민지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인 그녀가 값비싼 붉은색 웨딩드레스를 입고 치맛자락을 거만하게 휘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케 대신 그녀는 마치 무기처럼 와인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성큼성큼 걸어 아니 사냥감을 쫓는 포식자의 기세로 시어머니에게 달려들었다고 해야겠네요. 그때 지영 여사는 가족석 단상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하지만 기묘한 우아함을 풍기는 흰색 실크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올해 73세, 마땅히 노년을 편안하게 보내며 자손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나이입니다. 그녀의 등은 꼿꼿했고 분노에 불타는 며느리와 마주하고 있음에도 온화한 미소는 입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늙은이가 오늘 모든 걸 망쳤어 알기나 해. 민지의 목소리는 마이크도 없이 모두에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호기심, 난처함, 그리고 경멸, 어린 시선들이 중앙 무대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영 여사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놀라움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만히 계시라고 했잖아요. 왜 저를 망신 주세요? 그리고 민지가 차갑게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팔이 올라갔습니다. 레드와인은 공중에서 완벽한 포물선을 그렸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렇듯 하객들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곳곳에서 올라왔고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지며 그 치욕스러운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붉은 액체가 흰 한복을 붉게 물들여 마치 노부인의 몸에 큰 상처가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믿을 수가 없어. 며느리가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한테 술을 끼얹다니.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웅성거리는 소리가 벌집 쑤신 듯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충격에 입을 가렸고 어떤 사람은 벌어지는 일을 믿을 수 없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홀 뒤편에서 지영 여사의 70세 된 오랜 친구 정숙자 여사가 황급히 뛰어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티슈를 꺼내 친구의 얼굴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지영아, 세상에 괜찮아. 숙자 여사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떨렸습니다. 70년 평생을 함께 해온 두 사람이기에 숙자 여사는 누구보다 친구의 희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는 부드럽게 고개를 젓으며 떨리는 숙자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때 지영 여사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 마치 친구에게 힘을 주려는 듯 했습니다. 나 괜찮아. 신랑 이준호를 보세요. 번듯한 대학 강사에 나이도 38이나 먹은 사람이 목각 인형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갓 결혼한 아내와 친어머니 사이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입만 벙긋거릴 뿐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정말 그 꼴을 보자니 제가 다 한심하더군요. 남자가 저렇게 유약해서야. 총우석 노인네가 노망이 났으면 곱게 늙지 아들, 결혼식까지 망쳐야 속이 시원해. 민지는 멈출 기색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고 공들여 화장한 예쁜 얼굴은 경멸로 일그러졌습니다. 인플루언서답게 그녀는 욕을 하면서도 카메라 각도를 계산한 듯 보였습니다. 아마 이 장면을 편집해서 자신이 피해자인 척 노망난 시어머니가 자신의 기쁜 날을 어떻게 망쳤는지 연기할 셈이었겠죠. 하지만 인생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라 호텔의 고위 지배인과 행사 주최자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신랑 신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와인에 흠뻑 젖은 지영 여사에게 곧장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두려울 정도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이런 꼴을 당하게 해드렸습니다. 당장 조치하겠습니다. 지영 여사의 안색을 살피는 지배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에어컨이 빵빵한 실내에서도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처럼 두려워했습니다. 직원들이 신속하게 주위를 둘러싸고 누군가는 따뜻한 수건을, 누군가는 새 외투를 준비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하객 중 누군가 중얼거렸고 그 의문은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민지의 얼굴이 순식간에 밀랍 인형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방금 누구를 불렀지? 회장님, 저 낡은 집에서 사는 총우석 노인네가.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민지는 당황함을 감추려 했지만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는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공포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이때 지영 여사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와인에 젖은 무거운 한복이 몸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자태에서는 형용할 수 없는 위엄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지영 여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그것은 더 이상 시골 할머니의 온화하고 인내심 강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기업가의 날카롭고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괜찮다. 계속 진행해라. 목소리는 작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또렷하게 정적을 갈랐습니다. 아무도 감히 웅성거리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마른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숙자 여사는 친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지영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요. 홀 한 구석에서는 평생 분식집을 운영해온 60세의 한미숙 여사가 몰래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영 여사의 건물 세입자로 지영 여사의 진짜 신분과 그녀가 남몰래 베풀어 온 은혜를 아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지영 여사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조용히 홀을 빠져나갔습니다. 숙자 여사가 부축하려 했지만 지영 여사는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굳건히 걸어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민지는 입꼬리를 올려 비웃었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녀는 자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저 노인네를 요양원에 처박아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지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술을 끼얹은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파멸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녀는 방금 자신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생사여탈권을 쥔 진짜 그룹 회장에게 술을 끼얹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모든 일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느 화창한 4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지영 여사의 집은 종로구의 낡은 빌라 2층에 있었습니다. 말만 빌라지 사실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계단이 좁고 어두운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집 내부는 25평 약 80제곱미터 남짓으로 지난 30년의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거실의 옷장은 페인트가 드문드문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구석구석이 어찌나 정갈하고 깨끗한지 바닥에서 거울을 볼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창가에는 지영 여사가 직접 심은 제라늄이 붉은 꽃을 피우고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오는 날이었습니다. 절친한 친구인 숙자 여사가 새벽부터 와서 지영 여사의 준비를 도왔습니다. 두 노인은 좁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숙자 여사는 잡채를 볶고 냄새가 기막힌 갈비찜을 하고 갖가지 나물을 무쳤습니다. 7순이 넘었지만 숙자 여사의 손놀림은 여전히 빨랐고 채소 써는 솜씨는 일정했습니다. 지영아 떨리지 않아. 숙자 여사가 꽃문에 앞치마 끈을 묶으며 물었습니다. 눈에는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거실의 낡은 소파에 앉아 따뜻한 차를 들고 있었습니다. 찻잔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 올랐습니다. 그녀는 옅게 웃었습니다. 떨리기보단 궁금해. 어쨌든 내 아들이 고른 사람이니 사람 보는 눈은 있겠지.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자세히 보면 찻잔을 쥔 그녀의 손이 약간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생지기인 숙자 여사가 그 미세한 떨림을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가 먼저 들어오며 밝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그 뒤로 민지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민지는 이곳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몸에 딱 붙는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형 스마트폰을 들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는 부엌의 갈비찜 냄새를 압도했습니다. 지영 여사는 서둘러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지영 여사를 대충 힐끗 보더니 곧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집안 구석구석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나 노골적이고 천박했습니다. 실망과 비난을 숨기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어서 오너라 편히 앉아.
지영 여사는 예비 며느리의 태도를 애써 무시하며 온화하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마지못해 낡은 천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코를 찡그리고 손으로 얼굴 앞을 휘휘 저었습니다. 마치 끔찍한 냄새라도 맡은 것처럼요. 오래된 집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싫었거나 아니면 이곳에서 풍기는 가난의 냄새에 알레르기라도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와, 진짜 오래된 집이네요. 요새도 이런 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방 안에 모두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당황해서 아내의 손을 살짝 건드려 눈치를 줬지만 민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싼 핸드백을 내려놓기 전에 티슈를 꺼내 앉을 자리를 닦느라 바빴으니까요. 숙자 여사가 푸짐한 밥상을 식탁에 내왔습니다. 세상의 밥상 좀 보세요. 오색 잡채, 윤기가 흐르는 갈비찜 신선한 나물들, 노릇노릇한 전, 그리고 직접 빚은 송편까지. 며느리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자, 어서 앉아서 들어요. 우리 지영이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시장 가서 며느리 온다고 준비한 거야. 숙자 여사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가득했고 어색한 분위기를 없애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밥상을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고마워하거나 기뻐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 굳이 이렇게까진 안 하셔도 되는데 요새는 다들 식당 가서 먹는 게 편하고 깨끗하고 고급스럽잖아요. 이렇게 하면 힘만 들고 맛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민지의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 여사는 침묵했고 입가의 미소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눈에 닿지 않았습니다. 숙자 여사는 화가 나서 얼굴이 붉어졌지만 친구 체면을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정성이 중요한 거지 얘야. 집밥이 식당 밥보다 나은 법이다. 숙자 여사가 애써 부드럽게 대꾸했습니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음식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흠을 잡으려는 듯 요리조리 각도를 바꿔가며 찍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가만히 앉아 예비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했습니다.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준호가 농담을 하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지는 거의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포크로 잡채를 뒤적거리다 말고 갈비 한 점을 집어 냄새를 맡더니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습니다. 입에 안 맞니? 아니면 내가 너무 짜게 했나? 지영 여사가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휴대전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요새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이런 음식은 기름기가 너무 많아서 못 먹어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젓가락처럼 마른 사람이 무슨 다이어트입니까? 그녀는 단순히 이 촌스러운 집 부엌에서 만든 음식을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러울까봐 겁이 난 거죠. 바로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영 여사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지영 여사의 건물 세입자로 분식집을 하는 한미숙 여사였습니다. 미숙 여사는 갓 담근 김치와 멸치 볶음이 든 큰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새로 담근 김치랑 멸치 좀 가져왔어요. 오늘 아드님이 여자친구 데려온다면서요.
미숙 여사는 우렁차게 회장님, 주인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떡볶이 장사를 하며 지영 여사의 집에 새 들어 산 지 오래되어 입에 붙은 호칭이었습니다. 민지의 귀가 사냥감이 내는 소리를 들은 짐승처럼 쫑긋 섰습니다. 그녀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님이라뇨? 민지가 의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숙 여사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젊은 여자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약간 당황했습니다. 지영 여사가 재빨리 나서며 웃어넘겼습니다. 아, 옛날 얘기야. 내가 재래시장에서 장사할 때부터 알던 사이라 입에 붙어서 그래. 아, 시장, 장사꾼 출신이구나. 민지의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시장 장사꾼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신랄했고 계급에 대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 그녀의 눈에 지영 여사는 어느 냄새나는 생선시장에서 푼돈이나 버는 못 배운 할머니로 보였을 겁니다. 미숙 여사는 그 말을 듣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지영 여사가 은밀한 눈빛으로 말렸습니다. 지영 여사는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숙 여사는 그 뜻을 알아차리고 한숨을 쉬며 음식통을 내려놓고 인사를 하고 나갔습니다. 식사는 빠르게 끝났습니다. 민지는 답답한 식탁을 벗어나기 위해 화장실에 가겠다며 자리를 떴습니다. 지영 여사는 틈을 타 숙자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늙은 친구는 서로를 바라보며 첫 마디 말 대신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았습니다. 이 결혼이 아주 큰, 아주 힘든 시련이 될 것이라는 것을요. 상견례가 끝나고 민지와 준호가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숙자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지영아, 저 계집애 버르장머리 봤어. 대놓고 너를 무시하잖아. 네가 혼자 고생해서 준호 키우고 유학 보내서 교수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며느리를 들인다고. 지영 여사는 천천히 그릇을 치웠습니다. 평소의 침착함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식은 찻잔을 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자식이 좋아하는데 부모가 어쩌겠어. 일단 지켜보자고. 그날 밤 집에 도착하자마자 민지는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부터 자극적이었습니다. 촌스러운 시댁 첫 방문 리얼 후기. 로맨스인 줄 알았는데 공포 영화였음. 글과 함께 지영 여사의 집을 몰래 찍은 사진들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낡은 소파, 구식그릇, 심지어 실내화까지 찍어 빨간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게시물 아래에는 그녀의 친구들과 네티즌들의 조롱 섞인 댓글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요새도 저런 그릇 쓰는 사람이 있어. 집이 무슨 쥐구멍 같네.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당장 도망쳐. 언니 저런 남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이야. 지영 여사는 돋보기를 쓰고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 하나하나를 조용히 읽었습니다. 울지도 않았고 화나서 책상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그녀는 컴퓨터에 새 폴더를 만들고 증거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신중하게 저장되었습니다. 숙자 여사가 옆에 서서 화면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지영아, 뭐 하러 그래? 이런 쓰레기 같은 걸 굳이 저장해서 마음 상해. 지영 여사는 안경을 벗고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제라늄 화분을 향해 있었습니다. 숙자야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도 안 되지만 진실을 다 보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 내려서도 안 돼. 사람의 진짜 가치는 인격에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는 거지. 큰 집이나 좋은 채 있는 게 아니야. 저 아이는 아직 그걸 모르는 것 같아. 내가 가르쳐 줘야겠어. 복수가 아니라 예의가 뭔지 알게 해주려는 거야. 지영 여사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의 길이 험난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유약한 아들을 위해서도요. 하지만 그녀가 누구입니까? 맨주먹으로 기업을 일군 사람입니다. 자신의 자존심이 짓밟히는 걸 두고 볼 사람은 아니었죠. 그리고 여러분,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식장에서의 와인 사건은 지영 여사가 6개월 동안 남몰래 준비해온 계획의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입니다. 생선 파는 할머니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민지는 후회할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 전에 요즘 며느리의 이런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머니의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저는 무한하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누구에게나 임계점이 있더군요. 지영 여사에게 그 임계점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사람 마음의 잔인함이 때로는 겨울 서리보다 더 차갑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상견례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지영 여사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서울 전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새벽 5시, 그녀는 일어났습니다. 찬물로 세수하여 정신을 맑게 하고 어깨가 다른 회색 운동복을 걸치고 광장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에서 시장까지는 걸어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지난 30년 넘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녀는 단 하루도 이 습관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는 특별한 냄새가 있는 거 아시죠? 갓 짠 참기름 냄새, 갓 담근 김치의 알싸한 냄새, 그리고 고단한 노동의 냄새까지. 지영 여사가 낡은 아치형 입구를 통과하자 활기찬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일찍 나오셨네요. 아이고, 회장님 오늘도 건강하시죠? 어제 주신 채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들은 친근하게 회장님 주인님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들 중 누구도 그 단어의 진짜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이 시장에서 오래 장사해서 신망이 있는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죠. 사실은 이 분비는 시장 건물 전체의 등기부 등본상 주인이 박지영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 이런 서민적인 삶에 섞여 있는 것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그녀는 곧장 절친한 친구 숙자 여사의 반찬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 안은 이미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분홍색 고무 앞치마를 두르고 붉은 배추김치를 솜씨 좋게 버무리고 있었습니다. 또 왔어. 아주 학생 출석 체크하듯 온다니까. 숙자 여사가 옆에 있는 대야에 손을 씻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가게 앞 익숙한 나무 평상에 앉았습니다. 두 노인 백발이 성성한 두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따뜻한 보리차 한 잔을 함께 마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루 중 드문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봐, 이거 봤어. 내 며느리 소셜미디어 말이야. 숙자 여사가 목소리를 낮추며
앞치마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지영 여사가 휴대전화를 받아 들었습니다. 민지의 계정 팔로워는 무려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엄청난 숫자죠. 가장 최근 게시물은 바로 지난번 상견례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아세요? 숙자 여사가 밤잠 설쳐가며 만든 정성스러운 밥상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지영 여사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악의적인 각도로 찍은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나무 수납장에 벗겨진 페인트 클로즈업, 이 빠진 그릇, 낡은 거실의 침침한 조명 같은 것들 말이죠. 사진 아래 캡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댁 방문했다가 촌스러운 폭발함, 크카. 여기 21세기 서울 맞나요? 응답하라. 1988 찍는 줄. 댓글을 내려보다가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세상에 집 꼬라지 보니 답 없네. 당장 도망쳐. 언니 결혼하면 저런 구닥다리 생활 방식 수발 들어야 해. 딱 봐도 시어머니 성격 깐깐하고 못됐을 듯. 지영 여사는 휴대전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 독한 글자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고 주름 하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심연처럼 어둡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영아, 더 이상 참지 마. 준호한테 사실대로 말해. 아니면 내가 나서서 그 못된 계집애 머리채를 다 뽑아버릴 테니까. 숙자 여사가 이를 갈았습니다. 지영 여사는 휴대전화를 돌려주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는 법이라지만 바람이 거세질수록 썩은 뿌리가 더 잘 드러나는 법이지. 오전 10시 지영 여사는 시장을 떠났습니다.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한남동 아시죠? 서울에서 제일 가는 부촌입니다. 지영 여사는 대로변에 위치한 5층짜리 상가 건물을 점검하러 갔습니다. 겉보기에 그녀는 그저 산책 나온 할머니처럼 보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달랐습니다. 갈라진 벽면 삐뚤어진 간판 매장 손님 수 등 세세한 부분을 날카롭게 훑었습니다. 진짜 경영자의 눈빛이었습니다. 건물 1층은 지난번 집에 왔던 미숙 여사의 떡볶이 가게였습니다. 지영 여사가 천천히 지나가는 걸 보고 테이블을 닦던 미숙 여사가 황급히 뛰어나와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머, 무슨 바람이 불어 여기까지 오셨어요? 들어와서 따뜻한 떡볶이 좀 드시고 가세요. 지영 여사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지나가던 길이야. 요새 장사는 잘 되나? 회장님 덕분에 아주 잘 됩니다. 솔직히 서울 바닥에 회장님처럼 좋은 건물주가 어디 있어요? 십수년 동안 월세를 단 한 푼도 안 올리셨잖아요? 회장님은 우리 가족의 생불이세요? 미숙 여사는 진심으로 감사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변 상가 월세는 서너 배나 올랐습니다. 오직 지영 여사의 건물만 오래된 세입자들을 위해 옛날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는 것이란 나누는 것이며 사람들이 정직하게 일할 터전을 갖게 돕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미숙 여사 같은 사람들을 시장 사람들이라며 경멸했죠. 생각할수록 씁쓸했습니다. 오후에 그녀는 다시 버스를 타고 청담동으로 갔습니다. 명품과 상류층의 거리죠. 번화한 사거리에 있는 화려한 3층짜리 유리 건물도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이곳의 월세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꿈도 못 꿀 엄청난 금액입니다. 하지만 그 주인인 박지영 여사는 낡은 운동복을 입고 천장바구니를 든 채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날 저녁 늦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민지 부모님과 식사해요. 결혼 얘기 나누고 싶어 하세요. 그래 알았다. 네가 일정 잡아라. 지영 여사의 대답은 간결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실망과 피로가 가득 담긴 한숨이었습니다. 온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 철없는 여자에게 휘둘리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눈이 멀어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지영 여사의 작은 서재 불빛은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깊숙한 서랍 속에 잠겨 있던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색이 바랬지만 엄청난 가치를 지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권리증, 장기 임대 계약서, 은행 예금 통장 사본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스캐너에 올렸고 조용한 밤 공기 속에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컴퓨터에 신중하게 저장했습니다.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에 새로운 파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호하고 차가웠으며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옆동에 사는 오랜 친구 최혜자 72세였습니다. 혼자 사는 혜자 할머니는 심심함을 달래려 수다 떨기를 좋아했습니다. 지영아, 나 김치 좀 얻으러 왔어. 그나저나 며느리 만났다며 어때 집안이 대단하다면서. 혜자 할머니는 앉자마자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지영 여사는 차를 따라주며 표정 변화 없이 말했습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지켜보는 중이야. 어머 듣자 하니 걔가 무슨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며 집도 부자고. 잘 됐네. 이제 너도 좀 편하게 살겠다. 푼돈 아끼며 살 필요 없잖아. 지영 여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깜깜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몰랐고 아마 세상 누구도 모를 겁니다. 지영 여사는 며느리의 부양 따위 필요 없다는 것을요. 며느리 집안 전체를 먹여 살릴 능력도 차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먹잇감이 춤추는 꼴을 지켜보는 늙은 사자의 침묵이었습니다. 혜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지영 여사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최신 게시물들을 캡처해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73세의 노인이 돋보기를 끼고 깊은 밤 능숙하게 컴퓨터를 다루는 모습은 왠지 모르게 비장하면서도 고독해 보였습니다. 참아야 해, 조금만 더. 그녀는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귀한 며느리의 본색이 완전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드러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상견례 후 2주가 지났습니다. 모든 것을 폭발 직전으로 몰고 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영 여사는 집 근처 대형 마트에 갔습니다. 카트에는 배추, 무, 파 등이 가득했습니다. 마트에서 채소 세일을 하길래 숙자 여사의 반찬 가게에 가져다 주려고 산 것이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낯익은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악몽에까지 나오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저기 봐. 네, 시어머니 아니야, 민지야. 지영 여사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앞에는 민지와 서너 명의 젊은 여자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에르메스 구찌 같은 명품 가방을 들고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는 세련된 아가씨들이었습니다. 닭무리 속에 있는 화려한 공작새들 같았습니다. 지영 여사는 잠시 멈칫하며 카트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른으로서의 위엄을 되찾고 자연스럽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민지야 장 보러 왔니? 민지는 시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시어머니의 낡은 옷을 훑더니 채소가 가득 찬 카트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웃었습니다. 온기라고는 전혀 없는 미소였습니다. 네, 친구들이랑 쇼핑 왔어요. 근데 어머니는 여기서 뭐 하세요? 또 헛것 보고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죠? 제가 집에서 쉬시라고 했잖아요. 민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컸고 노골적인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입을 가리고 킥킥거렸습니다. 요리할 거 사러 시장 왔다. 지영 여사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누가 김치 담근다고 채소를 직접 사요. 마트에서 사 먹는 게 빠르지. 아, 참. 깜빡했네. 그 세대 어머니들은 고생하는 걸 좋아하시죠. 돈 아까우셔서 그런가. 민지가 싸구려 채소가 가득한 카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돌아보며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꼬치꼬치 캐묻는 듯한 시선들. 지영 여사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계산대 쪽으로 카트를 밀었습니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거머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계산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조심스럽게 낡은 천지갑을 열어 빳빳하게 펴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을 꺼냈습니다. 감정과 수치심 때문에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어머니 현금 내시게요. 세상에, 민지가 과장되게 소리쳤습니다. 지금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누가 현금을 써요? 신용카드 없으세요? 아니면 쓸 줄 모르시나? 그녀는 친구들을 향해 돌아섰지만 사실은 들으라는 듯 크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봤지? 현금 진짜 비위생적이야. 얼마나 많은 사람 손을 탔겠어. 세균 덩어리야. 우리 시어머니시거든 꼭 현금만 고집하신다니까. 어머니 치매 초기 증상 있으시면 카드 쓰는 것도 어려우시죠. 제가 대신 내드릴까요? 또 자존심 상해하실라. 친구 중 한 명이 몰래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는 지영 여사의 당황한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민지야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왜 그래? 양심 있는 친구 하나가 민지를 쿡 찌르며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태연하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뭐 우리 시어머니 요새 좀 이상하셔. 걱정돼 죽겠어. 어제는 남편이 내 옆에서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전화해서 준호 찾으시더라고. 진짜 노망나셨나 봐. 완벽한 날조였습니다. 지영 여사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됐네. 늙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하나 봐. 며느리가 효분에 시어머니 걱정도 다 하고. 사람들은 민지의 연극을 믿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군중 속에서 벌거벗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으로서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회장님 하고 고함이 울렸습니다. 미숙 여사였습니다. 이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진열 일을 하던 그녀가 모든 상황을 목격한 것입니다.
미숙 여사가 얼굴이 붉어져서 달려왔습니다. 이봐, 아가씨.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라지가. 그게 뭐야? 어른들 다 보는 앞에서 건방지게 미숙 여사가 민지의 얼굴에 대고 삿대질을 했습니다. 민지는 순간 멈칫하더니 곧바로 거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팔짱을 끼고 미숙 여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아줌마는 뭔데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어요. 마트 직원이에요. 이건 우리 가족 일이니까 남은 신경 끄세요.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지 옷만 번지르르하게 입었지. 인격은 걸레 쪼가리네. 어디서 어른을 무시해. 미숙 여사가 달려들어 혼쭐을 내주려 했지만 지영 여사가 황급히 팔을 잡고 고개를 저으며 말렸습니다. 여기서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미숙 여사가 자신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만 가자. 지영 여사는 기어들어 가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계산을 마치고 도망치듯 마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등 뒤로 민지의 웃음소리가 칼처럼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불쌍해. 조만간 요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얘들아. 집에 두면 위험해서 원. 숙자 여사가 짐을 들어주려고 마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넋나간 얼굴과 붉어진 눈시울을 보자마자 숙자 여사는 기겁했습니다. 지영아 무슨 일이야? 지영 여사는 카트를 놓고 툭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평생을 홀로 기업을 일궈온 강철 같은 여인이 거리 한복판에서 괴롭힘 당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영아. 숙자 여사는 친구를 껴안고 부들부들 떨리는 마른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영 여사는 친구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그녀는 고개를 들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나약함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서울 정도의 결의가 차 있었습니다. 이제 됐어. 이걸로 충분해. 아주 충분해.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트에서 찍힌 영상이 인터넷에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영상 제목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유명 인플루언서 며느리 마트에서 노망난 시어머니 때문에 곤욕. 하지만 민지가 한 수 위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개인 채널에 해명 글을 올려 시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배회하고 더러운 돈을 써서 걱정되었다며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여론은 양떼처럼 효부 며느리를 동정하고 늙은 어머니를 비난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지영 여사는 어둠 속에 앉아 조용히 그 모든 영상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며느리의 악성 댓글, 날조된 말들을 하나하나 저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휴대전화를 들어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강 변호사인가? 나 박지영일세.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회장님 듣고 있습니다. 강 변호사 서류 준비해. 이제 시작해도 되겠어. 지영 여사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하고 차갑고 위험이 넘쳤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아직 늙은 어머니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마트 사건 이틀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여느 때처럼 광장시장에 나가 숙자 여사와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녀의 안색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쌀쌀한 날씨에도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들게 평상에 앉았습니다. 지영아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숙자 여사가 걱정스레 친구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힘없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어제 잠을 좀 설쳤더니. 하지만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눈앞에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지영아, 숙자 여사가 소리치며 친구를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는 평상으로 쓰러지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끊어질 듯 이어갔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에 누구 좀 도와줘요. 119 불러요. 빨리. 숙자 여사가 패닉에 빠져 소리쳤습니다. 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분 후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습니다. 지영 여사는 의식불명 상태로 들것에 실렸습니다. 숙자 여사도 구급차에 올라타 차가운 친구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리며 슬픈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환자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당직 간호사가 크게 물었습니다. 손을 덜덜 떨던 숙자 여사가 지영 여사의 전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준호냐, 숙자 이모다. 내 엄마가 시장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이야. 빨리 와라. 30분이 지나서야 준호와 민지가 허겁지겁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민지는 풀 메이크업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오기 전에 화장할 시간은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준호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안에서 검사 중이야. 차 마시다가 갑자기 가슴 부여잡고 쓰러지셨어. 숙자 여사가 울며 말했습니다. 숙자 여사가 준호에게 설명하는 동안 저는 민지가 조금 떨어져 서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고 응급실 문 근처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휴대전화 화면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손가락을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 응급수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무표정했습니다. 정말이지 그 꼴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박지영 환자 보호자분. 접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준호가 나섰습니다. 환자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고혈압과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심장이 원래 안 좋으신 데다 최근 정신적 충격이 더해져서 이런 상태가 되신 겁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충격받으신 일 있으신가요? 의사가 준호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준호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는데요. 어머니는 평소랑 같으셨는데. 그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견디고 있는지 알기엔 너무 무심했죠. 옆에 있던 숙자 여사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응급실에서 실려 나오는 지영 여사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분노를 삼켰습니다. 지영 여사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얀 병상 위에 그녀는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어머니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지영 여사가 눈을 떴습니다. 여튼 숨결에 산소 마스크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괜찮다. 걱정 마라.
바로 그때 잠자코 있던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첫 마디는 어머니 아프세요? 가 아니었습니다. 오빠, 근데 병원비 보험 처리되는 거 맞지? 어머니 개인 보험 들어놓은 거 있어.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가 놀라서 아내를 쳐다보았습니다. 숙자 여사는 귀를 의심하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링거를 조절하던 간호사들도 민지를 비난하는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지야, 무슨 소리야? 지금 그게 중요해.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데 돈 얘기를 해. 준호가 실망 가득한 목소리로 나직하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하지 오빠. 이 병원 비싸잖아. 며칠 입원하면 오빠 월급 다 날아갈걸. 설마 우리 생돈으로 다 내야 하는 건 아니지. 난 그냥 앞날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경제도 어려운데. 침대에 누운 지영 여사는 며느리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시는 것을요. 육체적 고통이 어찌 마음의 고통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날 저녁 늦게 준호가 죽을 싸러 나갔습니다. 민지는 복도에 서서 누군가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가 작지 않아 병실 안까지 다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귀찮아 죽겠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비만 왕창 깨지게 생겼잖아. 준호 오빠랑 상의해서 이번 기회에 요양원 알아봐야 할까봐 맞벌이 하느라 바쁜데 아픈 노인네 수발을 어떻게 들어. 우리 인생도 즐겨야지. 병실에서 사과를 깎던 숙자 여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과도를 접시 위에 쨍하고 던지고 폭풍처럼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이봐 민지.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민지가 깜짝 놀라 돌아보며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줌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여기 병원이에요. 병원이면 어때서 사람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누워있는데 벌써 요양원 보낼 궁리를 해 양심이 있어. 네, 시어머니가 남편 키우느라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대접해. 숙자 여사가 삿대질을 하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아줌마, 웃기시네. 왜 자꾸 남의 집안일에 참견이에요? 내가 어머니를 어디로 모시든 우리 부부 권한이에요. 남인 아줌마가 뭘 안다고 그래요? 요즘 시대에 요양원 보내는 게 문명인이지. 집구석 좁고 더러운데 거기서 어떻게 모셔요? 민지가 뻔뻔하게 대꾸했습니다. 조금도 겁먹지 않았습니다. 문명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짐 덜고 싶은 거잖아. 독한 것. 말 조심하세요. 늙었다고 봐줄 줄 알아요. 두 사람 사이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죽을 싸 온 준호가 그 광경을 보고 황급히 말렸고 주위 시선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민지는 내일 일찍 촬영 있어서 가봐야 해 라며 기어코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준호는 어쩔 수 없이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갔고 숙자 여사가 병실에 남아 어머니를 지켰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두 늙은 친구만 남았습니다. 지영 여사가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벗고 일어났습니다. 지영아? 숙자 여사가 친구 손을 잡고 또 울었습니다. 그만해, 시험하는 거 그만해. 당장 강 변호사 불러서 신분 밝히고 저 못된 것 쫓아내. 언제까지 이렇게 몸 상하게 할 거야. 지영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차가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해졌습니다. 아직 아니야. 숙자야. 아직 부족해. 세상에 뭐가 더 필요해. 저렇게 모욕당하고 쓰러지기까지 했잖아. 너를 요양원에 처박으려고 하는데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제가 발뺌할 수 없는, 그리고 준호가 완전히 눈을 뜰 수 있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 보고 싶어. 인간의 탐욕에 끝이 있는지 없는지. 지영 여사는 숙자 여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 연극은 이제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오랫동안 쌓여온 거짓을 모두 날려버릴 거대한 폭풍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흔히 낙엽은 뿌리로 돌아간다 라고 하지만 어떤 썩은 잎사귀들은 자신을 키워준 뿌리마저 잘라버리려 합니다. 지영 여사는 자신의 건강까지 걸고 마지막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기다리는 마지막 증거는 무엇일까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그 전에 며느리 민지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기막힌 상황을 겪어보신 분 있나요? 등 뒤에서 꽂히는 칼날이 정면에서 찔리는 것보다 만 배는 더 아프다는 말이 있죠. 게다가 그 칼을 쥔 사람이 수십 년간 친자매처럼 지낸 사람이라면 그 고통과 배신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퇴원한 지 3일 만에 박지영 여사는 서둘러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쉬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늘이 매우 중요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편의 3주기 제사였습니다.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지만 새벽 4시부터 지영 여사의 작은 부엌에는 불이 켜졌습니다. 그녀는 직접 장을 봐서 제일 좋은 갈비를 고르고 제일 큰 동태를 골랐습니다. 성격 급하지만 마음 따뜻한 친구 숙자 여사도 일찍 와서 도왔습니다. 지영아, 너 퇴원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냥 제사 음식 주문하자. 아니면 내가 할 테니 넌 좀 쉬어. 숙자 여사가 칼을 뺏으려 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영정사진을 굳건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니야, 그이가 평생 우리 모자 먹여 살리느라 고생했는데 제사상만큼은 내가 직접 좋아하는 거 해줘야 저 양반도 좋아하지. 보세요. 옛날 분들의 부부의 정이란 게 이렇게 깊습니다. 제사상이 정갈하게 차려졌고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이 헌신적인 아내를 지켜보듯 온화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준호와 민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며느리 꼴을 보니 정말 눈꼴이 시더군요. 민지는 공연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처럼 진하게 화장을 하고 딱 달라붙는 짧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살이 훤히 드러나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엄숙하고 따뜻해야 할 전통 제사 분위기와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어머니 상 다 차리셨네요. 준호가 들어와 급히 외투를 벗고 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서서 아이라인을 날카롭게 그린 눈으로 제사상을 한번 훑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날도 더운데 어머니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요. 돈 낭비에 시간 낭비지. 민지야, 오늘 아버지 제사잖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난처한 듯 타일렀습니다. 민지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소파로 가서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카페에 온 것처럼 휴대전화를 꺼내 소셜미디어를 확인했습니다.
제사가 뭐가 중요해요? 죽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절은 무슨 절 다 미신이고 구식이에요. 산 사람만 고생이지. 그녀의 말은 조용한 방 안에 차갑고 무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부엌에서 전을 담아오던 숙자 여사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한바탕 퍼부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가 재빨리 눈짓으로 말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남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준호도 어머니를 따라 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 화면에 눈을 고정한 채 가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며 킥킥거렸습니다. 민지야, 와서 아버지께 절 한번 올려. 준호가 뒤돌아보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민지는 혀를 차며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느릿느릿 일어나 제사상 앞으로 가더니 건성으로 고개를 까딱하고는 바로 섰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회적인 목례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였지 시아버지께 올리는 절이라고는 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웃인 혜자 할머니와 미숙 여사가 제사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들어와서 공손하게 향을 피우고 고인에게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민지는 벽에 기대서 그들을 보며 입꼬리를 비틀어 비웃었습니다. 촌스러운 노인네들을 향한 경멸이 가득 찬 눈빛이었습니다. 모두가 둘러앉아 음복할 때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언제 끝나요? 저 9시에 친구랑 술 약속 있단 말이에요. 민지가 시계를 보며 손톱으로 탁자를 두드렸습니다. 민지야, 조금만 참아. 다들 전 한 조각 드시면 가자. 준호가 속삭였습니다. 참으라고요. 민지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해요? 매번 이런 고리타분하고 쓸모없는 의식 때문에 내 금 같은 시간을 희생해야 해요. 내 1시간이 얼마짜린지 알기나 해요. 지영 여사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 하는 가벼운 소리였지만 모두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엄엄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여기는 내 시아버지 제사다. 자식된 도리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라. 민지는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의어 죽은 사람한테 무슨 예의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맨날 그놈의 돌이 타령하면서 우리 괴롭히잖아요. 이런 짓 하느라 돈 쓰고 시간 쓰느니 우리 용돈이나 주는 게 훨씬 실용적이죠. 아버님도 저승에서 자식들 돈 쓰는 걸 더 좋아하지 향 냄새 맡는 걸 좋아하겠어요. 민지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준호가 기겁해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내가 아버지 영정 앞에서 이런 막말을 할 줄은 몰랐던 겁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만함과 무시가 뼛속까지 박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식탁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낡은 나무 제사상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지영 여사, 남편의 영정사진 액자가 휘청거리더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챙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악, 혜자 할머니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지영 여사의 심장도 액자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화내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남편의 영정 위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줍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준호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는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계속 줍고 또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그녀의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선홍빛 피가 배어나와 바닥으로 떨어져 유리 조각과 섞였습니다. 민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사과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입술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액자 낡아서 썩었다니까 버리라니까. 왜 자꾸 끼고 있어요? 이참에 새 거 사세요. 아, 참, 어머니 비싼 액자 살 돈 없으시지.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숙자 여사는 눈이 뒤집혀서 민지 뺨을 때리려 달려들었지만 지영 여사가 피 흐르는 손으로 친구 손을 꽉 잡고 말렸습니다. 괜찮다. 지영 여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극한까지 억누른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돌아가라. 민지는 명품 가방을 챙겨들고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먼저 갈게요. 이 답답한 분위기 1초도 못 참겠어요. 그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나갔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를 번갈아 보다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고는 강아지처럼 아내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지영 여사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처를 바로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내 피 흐르는 손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클로즈업해서 찍었습니다. 밤에 바로 아는 의사에게 부탁해 받은 상해 진단서도 찍었습니다. 모두 증거 폴더에 저장되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제사 5일 후 지영 여사는 서재에 앉아 중요 서류를 정리하려 했습니다. 건물 3채의 등기 권리증, 임대 계약서, 예금 통장. 모두 튼튼한 자물쇠가 달린 고풍스러운 향나무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자를 들어 올리던 그녀는 멈칫했습니다. 자물쇠 주변에 새로운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다행히 서류는 무사했습니다. 도둑이 상자를 열지는 못한 겁니다. 하지만 누가 이 방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즉시 숙자 여사를 불렀습니다. 두 노인은 믿을 수 있는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전 지영 여사가 만약을 대비해 거실 구석에 몰래 설치해둔 CCTV를 확인했습니다. 과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방책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영상을 보고 지영 여사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상은 3일 전 지영 여사가 약을 사러 나갔을 때 찍힌 것이었습니다. 한 여자가 개인 열쇠로 문을 열고 몰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살금살금 서재로 들어가 나무 상자를 꺼내 커터칼로 자물쇠를 따려고 끙끙거렸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혜자 할머니였습니다. 최혜자. 72세의 오랜 친구, 옆동 사는 이웃 지영 여사가 갑자기 아플 때를 대비해 비상 열쇠를 맡길 만큼 믿었던 사람. 세상에. 숙자 여사가 입을 막으며 신음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영상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틀 전 지영 여사 소유 건물 맞은편 카페 CCTV에 혜자 할머니가 누군가를 만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민지였습니다. 영상 속 민지는 선글라스를 끼고 혜자 할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봉투를 혜자 할머니 쪽으로 밀었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 안에 돈을 확인하더니 주머니에서
지영 여사 집 열쇠 꾸러미를 꺼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배신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숙자 여사가 분해서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지영 여사는 넋을 잃었습니다. 소리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우정,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눈 40년 세월이 고작 돈 봉투 하나에 팔려 나갔습니다. 다음 날 지영 여사는 혜자 할머니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여느 때처럼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손은 좀 어때? 지영 여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옛 친구 앞으로 돌렸습니다. 혜자 할머니가 나무 상자를 뜯으려 하고 민지에게 돈을 받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혜자 할머니의 입가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손발을 덜덜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영아, 내가 미안해. 왜 그랬어? 지영 여사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혜자 할머니는 비참하게 울며 기어서 지영 여사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용서해줘. 우리 아들놈이 사업하다 망해서 사채를 썼어. 깡패들이 가족 다 죽인다고 협박해서. 민지 아가씨가 상자에 뭐 들었는지 알려주고 열쇠만 주면 1,000만 원, 약 1억 8천만 동 준다고 해서. 내가 미쳤지. 잘못했어, 지영아. 1,000만 원. 숙자 여사가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비웃었습니다. 우리 평생 우정이 고작 1,000만 원짜리였어, 혜자야. 지영 여사는 눈을 감았습니다. 실망감과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러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녀는 혜자 할머니의 손에서 다리를 뺐습니다. 나가. 2번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명심해. 넌 방금 날 죽이려는 사람을 도운 거야. 혜자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울면서 뛰쳐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지영 여사의 가슴엔 뻥 뚫린 구멍만 남았습니다. 열쇠를 얻고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된 후 비록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민지는 더 대담한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재산 탈취였습니다. 배신 사건 일주일 후 민지는 몰래 준호의 인감 도장을 훔쳤습니다. 그녀는 위임장을 위조하고 지영 여사를 사칭해 구청에 가서 한남동 300억짜리 빌딩 명의를 남편 앞으로 그리고 나중엔 자기 앞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녀는 노망난 할머니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죠. 구청 직원이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자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지영 여사는 오래전부터 부동산 거래 안심 서비스를 신청해 두었습니다. 그녀의 재산과 관련된 모든 거래는 본인의 지문 인식과 휴대전화 직접 인증이 필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소유주께서 보안 설정을 높게 해 두셨습니다. 박지영님, 본인 없이는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직원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민지는 화가 나서 책상을 치며 직원에게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씩씩거리며 돌아갔고 숙자 여사가 변장을 하고 대기실에 앉아 그 모든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동원 변호사는 영상과 서류를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 이 정도면 사문서 위조의 사기 미수입니다. 당장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직이야. 지영 여사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나 보고 싶어. 준호가 자기 아내의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게 하고 싶어. 실패하자
민지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빌딩 세입자들에게 대대적인 수리를 위해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가짜 퇴거 명령서를 보냈습니다. 빈 건물로 만들어 마음대로 하려는 속셈이었죠. 미숙 여사를 포함한 세입자들은 패닉에 빠져 지영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지영 여사는 한 명 한 명 안심시키느라 진땀을 뺐고 이 사건에 대해 세입자들에게 자필 진술서를 몰래 받았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추가되었습니다. 민지는 시어머니 건물의 시세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청담동 500억, 한남동 300억 종로 200억, 7천억 원이 넘어 세상에 이 돈이면 난 여왕처럼 살 수 있어. 민지가 친구들에게 떠드는 소리가 지영 여사가 고용한 탐정의 녹음기에 담겼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늙은이 보낼 제일 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리고 그 다음 주 민지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지영 여사를 무조건 항복하게 만들 결정타라고 믿었습니다. 가짜 임신. 어느 저녁 민지와 준호가 지영 여사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민지는 꽃처럼 활짝 웃으며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머니 큰 경사예요. 저 임신했어요. 준호도 싱글벙글했습니다. 어머니, 저 아빠 돼요. 아들이래요. 이 씨 가문 장손이에요. 지영 여사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지의 배를 보고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엄마가 되는 기쁨이 아니라 차가운 계산 속이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정말이냐? 그녀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내 의사 선생님이 8주래요. 근데 어머니, 민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신 초기라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면 유산될 수도 있대요. 제 생각엔 제가 맘 편히 태교해서 장손 낳으려면 한남동 빌딩을 아이 명의로 미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자 선물로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건데 미리 주시면 민지도 기쁘고 아이도 건강할 거예요. 바보 같은 아들 녀석, 자기가 이용당하는 줄도 모르고. 생각해보마. 지영 여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장손이라니까요. 민지가 재촉했습니다. 목소리에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상하셨죠? 민지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지영 여사가 준호에게 산모 수첩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는 민지가 다 가지고 있어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꼬리가 길기 마련입니다. 불과 이틀 전 탐정이 찾아낸 민지의 인스타그램 부계정에 그녀가 고급 레스토랑에서 레드와인 잔을 들고 있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캡션은 Enjoying the night, 오늘 밤을 즐기며 임신 8주 된 여자가 물처럼 술을 마신다고요. 악독함의 절정은 민지가 음성 변조 프로그램을 썼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지영 여사의 대화를 짜깁기 해 태어나지도 않은 손자를 저주하는 악독한 시어머니로 만들었습니다. 난 손자 필요 없어. 난 돈만 있으면 돼. 한 푼도 못 줘. 그녀는 조작된 녹음 파일을 준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유약하고 눈먼 준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어머니 손자예요. 돈이 손자 목숨보다 중요해요.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머니가 반성하실 때까지 안 볼 겁니다.
지영 여사는 끊긴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모든 증거가 담긴 USB를 아들에게 보냈지만 그는 보지도 않고 버려버렸습니다. 민지는 소셜미디어에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계속하며 시어머니가 유산 상속을 걱정해 낙태를 종용한다고 울며불며 떠들었습니다. 여론은 맹수처럼 달려들어 지영 여사를 피도 눈물도 없는 시어머니, 사람 탈을 쓴 악마라고 비난했습니다. 지영 여사는 넓은 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났던 혜자 할머니는 민지의 악독함에 겁을 먹고 너무나 후회되어 빗속에서 지영 여사 집 앞에 3시간 동안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녀는 민지의 실체를 밝힐 산 증인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영 여사는 문을 열고 흠뻑 젖은 늙은 친구를 보았습니다. 일어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기다리던 강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강 변호사. 다음 달 결혼식까지 기다리자. 조용히 고소하지 않겠어. 예식장에서 모든 하객 앞에서 이 사회 앞에서 진실을 밝힐 거야.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마지막 전쟁이 곧 시작됩니다. 세기의 결혼식이지만 축복이 아닌 심판을 위한 자리입니다. 가면이 벗겨졌을 때 민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어리석은 아들 준호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무너질까요? 마지막 편을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의 복수와 인과응보의 값비싼 교훈. 자신의 위치를 명심하세요. 또다시 저를 망신 주지 말고요. 이것이 결혼식 이틀 전 귀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믿어지시나요? 웨딩 플래너가 지영 여사에게 전화를 걸어 우물쭈물하며 신부의 특별 요청으로 혼주석에 앉지 못하게 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대신 그녀의 자리는 식장 맨 뒤 보통 먼 친척이나 직원들이 앉는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 시어머니를 보이지 않는 유령 취급하려 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안에는 낡고 해져서 누렇게 변색된 한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재활용 쓰레기장에나 버릴 법한 옷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송을씨 메모도 있었습니다. 이거 입으세요. 비싼 옷 입고 저 망신 줄 생각 마시고요. 어머니한테는 이런 쓰레기가 딱이에요. 솔직히 저라면 화병으로 쓰러졌을 겁니다. 하지만 지영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옷을 들어 올리며 낡은 부분을 어루만졌습니다. 더 이상 서러워서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으니까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 걸레 조각 같은 옷을 찍었습니다. 찰칵. 선명한 사진 한 장. 그것은 증거일 뿐만 아니라 이 집안에 인간에 대한 정이 죽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물건이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전날 밤 지영 여사는 어두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준호의 옛 앨범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걸음마 하던 준호 대학 졸업하던 준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불쌍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고통스럽게 할 일을 앞두고 있었지만 악성 종양을 도려내기 위해 한 번 아픈 것이 평생 갉아먹히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하지만 엄마는 해야만 해.
그녀는 앨범을 덮으며 속삭였습니다. 눈빛은 차갑고 단호해졌습니다. 그 일요일 아침 서울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지영 여사는 민지가 보낸 넝마 같은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백색 실크 한복을 입고 은은하게 화장하여 고상하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절친 숙자 여사 떡볶이집, 미숙 여사 강동원 변호사와 법무팀, 그리고 오랜 세입자들이 그녀를 호위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구현하러 가는 군대처럼 신라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연회장에서 지영 여사는 조용히 구석진 자리로 가 며느리가 지정해준 그 구석에 앉았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민지는 지영 여사에게 건성으로 고개만 까딱했을 뿐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신부의 이상한 태도에 수군거렸지만 민지는 무시했습니다. 그녀는 망상 속의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영 여사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텅 빈 복도에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민지는 레드 와인 잔을 들고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가오자 그녀는 비웃으며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니 건물명에 언제 넘겨주실 거예요? 뱃속 장손이 벌써 3개월이에요. 집도 없이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지영 여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다. 나중에 하자. 왜요? 가난해서 손자줄 선물 없어서 창피하세요? 아니면 돈 아까우세요? 민지가 가까이 다가오며 도발했습니다. 솔직히 그 옷 입으신 거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요. 제가 보낸 거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민지는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들고 있던 와인을 지영 여사에게 확 끼얹었습니다. 촥! 와인이 흰 한복을 붉게 적셨습니다. 민지는 입을 가리며 놀란 척했지만 눈은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 죄송해요. 손이 미끄러졌네. 뭐 어때요? 어차피 헌 옷인데 새 거 하나 사세요. 아참, 돈 없으면 말고요. 제가 몇 푼 드릴까요? 근처에 있던 민지 친구들이 몰래 영상을 찍으며 킥킥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웃음은 곧 멈췄습니다. 바로 그때 호텔 총지배인과 경호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신부에게 간 것이 아니라 지영 여사를 둘러싸고 국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회장님, 세상에 괜찮으십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겨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지는 얼어붙었고 손에 들린 와인 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무슨 회장님. 지배인이 차가운 눈으로 민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VIP 파트너사이자 건물주이신 박지영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지영 여사는 정중하게 VIP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와인을 닦아내고 강 변호사가 미리 준비해둔 세련된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걸어 나올 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기업가 강철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호텔 지배인에게 말했습니다. 방금 복도 CCTV 영상 좀 부탁해요. 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지영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시작하자, 강 변호사. 연 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지영 여사가 변호인단과 증인들을 이끌고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시끌벅적하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단상으로 걸어 올라가는 위험 있는 여인에게 쏠렸습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원고도 없이 쩌렁쩌렁하고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저는 신랑 이준호의 어머니 박지영입니다. 잔치 중에 죄송합니다만 오늘 저는 고백할 것과 밝혀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장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단상 아래 서 있던 민지는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손발을 떨었습니다. 제 며느리 김민지는 저를 항상 채소 파는 할머니, 노망난 촌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청담동 1번지 상가, 한남동 빌딩, 그리고 종로시장의 주인입니다. 강 변호사가 즉시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결혼식장 대형 스크린에 로맨틱한 웨딩 사진 대신 박지영 이름이 박힌 수많은 등기 권리증이 선명하게 떴습니다. 장내가 경악으로 술렁거렸습니다. 벌집 쑤신 듯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지영 여사의 목소리가 낮아지며 슬픔과 단호함이 섞였습니다. 제 며느리는 저를 끊임없이 학대하고 모욕했으며 심지어 저를 요양원에 가두고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챌 계획을 세웠습니다. 증거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지가 마트에서 시어머니를 혼내는 장면, 혜자 할머니에게 돈을 주고 열쇠를 받는 장면, 구청에서 서류를 위조하려던 장면, 시어머니를 저주하고 7천억 원을 가로채겠다고 자랑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과 10분 전 복도에서 찍힌 선명한 CCTV 영상 민지가 고의로 시어머니에게 술을 끼얹고 비웃는 장면. 증거 하나하나가 신부와 사돈댁의 뺨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다 오해야. 꺼 당장 꺼. 민지가 힘없이 소리치며 단상으로 뛰어올라 마이크를 뺏으려 했지만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오해가 아니다 민지야. 이건 범죄야. 지영 여사가 그녀를 측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까지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셈이냐 임신했다는 사람이 술을 물처럼 마시면서 그녀는 마지막 증거를 터뜨렸습니다. 태교 중이라던 시기에 민지가 클럽에서 밤새 술을 마시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스크린을 보고 아내를 보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납덩이를 단 듯 무거운 발을 끌고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불효자예요. 어머니를 믿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고생시켜 드렸어요. 지영 여사는 몸을 굽혀 아들을 안았고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정신 차렸으면 됐다. 널 구하기 위해 엄마가 다 한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들이 연 회장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김민지 씨, 당신을 명예훼손 사문서, 위조 사기 미수 및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처절하게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건화 난 잘못 없어. 준호 오빠 살려줘. 엄마 살려줘.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구해주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수백 명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으며 끌려 나갔고 비명 소리가 호텔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세기의 결혼식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 이틀 후 지영 여사는 정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그녀는 선언했습니다. 저 박지영은 7천억 원, 약 1조 8천억 동 상당의 부동산 자산 전액을 노인 복지와 미혼모 지원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돈이 의지할 곳 없는 노인들을 도와 누구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결정은 한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는 돈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으면 재앙의 근원이 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어진 재판에서 지영 여사에게 어느 정도 용서받아 증인이 된 혜자 할머니의 결정적인 증언과 산더미 같은 증거들 앞에서 김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판결했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요양원 사회봉사 200시간.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노인들을 돌보며 젊은 날을 보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대가였습니다. 6개월 후 서울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영 여사는 여전히 일찍 일어나 운동복을 입고 광장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시장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모두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손사래를 치며 웃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은 무슨. 그냥 옛날처럼 지영 언니 채소 장사 할머니라고 불러. 그녀는 다시 나무 평상에 앉아 숙자 여사와 차를 마십니다. 임대료를 30%더 깎아주기로 한 미숙 여사의 떡볶이 가게도 들릅니다. 시장 곳곳에 웃음소리가 넘쳐납니다. 준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주말마다 옛집으로 와서 직접 장을 보고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조립니다. 그는 더 이상 이론맨 아는 강사가 아닙니다. 대학 강의 때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지식보다 먼저 사람의 도리와 효를 가르칩니다. 민지는 교회의 한 복지센터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와인 잔만 들 줄 알았던 손은 세제 때문에 거칠어졌습니다. 후회할까요? 분명 그럴 겁니다. 하지만 후회는 언제나 늦은 법이죠. 그날 오후 지영 여사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폭풍은 지나갔어. 이제 남은 생은 마음 편히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지영 여사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고 정의는 구현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박 닫힌 문 뒤에는 여전히 지영 여사처럼 남몰래 고통받는 노인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나 재미를 위해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계실 때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껴 드세요.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은 고층 빌딩이 아니라 가족의 정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혹은 비슷한 일을 겪는 분을 아신다면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늙은이의 넋두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일상 이야기에서 또 만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히 계시고 평안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